안녕하세요. 오늘 갈등과 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우리가 앞부분에 배웠던 내용이 만약에 뒷부분에 나오게 되면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새롭게 배워야 할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 지금 그런 형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갈등 협상은 사실 인간관계 유튜브에서 이제 아주 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 중에서도 이제 그 나름대로 상당히 큰 최고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거리가 바로 갈등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협상은 이제 우리가 네고시에이션, 이제 줄임말로 네고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무역이라든가 경영, 그리고 이런 흥정을 하는 그런 영역의 영역에서는 협상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그 협상을 담아내는 도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의사소통입니다. 제가 지금 저 책상에서 영상을 보면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렌즈를 보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협상들이 흔히 말하는 화상회의,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많이 못 가는 그런 국내외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저와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협상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격식 있는 협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 뒤에 배경에는 화이트보드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정부의 공식 행사 같은 거 보면 뒤에 이렇게 국기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로고나 마크가 뒤에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배경까지 모두 다 신경을 쓰는 게 바로 협상과 갈등의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58쪽의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자, 수많은 갈등 때문에 대부분의 관리자는 업무 시간의 상당한 양을 조직 갈등에 해결하는 데 쓰고 있다. 예, 맞습니다. A와 B의 불만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된다든가, C와 D가 싸우는 것을 말려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죠. 자, 그리고 258쪽의 중간입니다. 개인이 갈등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는 갈등이 없다. 자, 개인이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하고요. 싸우기 싫은데 싸울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게 우리 유튜브 영상에, 그 중에 인간관계 영상에 상당히 비중이 많은 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자, 그리고 공적인 갈등과 사적인 갈등이 있죠. 자, 국가와 국가, 기업과 기업,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인간과 인간. 자, 업무 때문에 뒤에서 배울 관할 영역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갈등. 그 다음에 사적인 영역에서의 갈등은 부부, 연인, 자,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이 바로 사적인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58쪽의 아래에서 7번째 줄인데, 갈등 관리, 자, conflict management. 자, 갈등 관리라는 단어요. 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갈등 관리라는 그 2개의 단어가 한꺼번에 쓰이기 시작했는데, 자, 이것은 굉장히 그 갈등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어떤 더 나은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9쪽의 아래서 4번째 줄입니다. 대립되는 행동으로 싸우거나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적극적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갈등에서 자, 말을 안 하거나 회피해버리는 것을 소극적 갈등에서 나타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0쪽에 그 갈등의 어떤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중간에 나옵니다. 전통적 견해는 갈등은 나쁘다, 조직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 자, 이 전통적 견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260쪽에 아래서 4번째 줄에 둘째, 행태적 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그런 논리를 담고 있죠. 자, 자연 발생적인 견해를 행태적 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61쪽에 위에서 5번째 줄이요. 셋째, 최근 갈등은 상호작용론이 있다. 자, 이거는 갈등을 수용하기도 하고 갈등이 조직 발전을 일으키기도 하는 어떤 그런 매개체라는 얘기가 바로 상호작용론이고, 갈등을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263쪽에 그 반괄호 3번의 안정적 측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갈등을 관리한다는 논리의 가장 마지막은 안정성이에요.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 갈등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갈등을 안 일어나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갈등이 발전으로 이어질게끔 이 방향을 잘 맞춰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아요.
자, 갈등은 그래서 안정적 측면이 결론입니다. 갈등을 관리하는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거의 정확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265쪽이 이제 좌절 갈등인데, 뭐 이런 거죠. 공무원 시험을 공부했는데 안 됐다. 엄청난 좌절입니다. 자, 좌절은 265쪽에 반괄호 1번. 좌절은 목표에 이르기 전에 저지당할 때, 뭐 이렇게 가로막힐 때, 내가 뭘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합격을 못한다. 이 굉장한 좌절이죠. 자, 그렇게 좌절 갈등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265쪽에 공격, 상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이런 공격이 있을 수가 있고, 동그라미 4번 타협이죠. 아, 내가 원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나는 끝내자. 굉장히 자조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타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 갈등이 있죠. 맨 아래줄입니다. 265쪽이요. 자, 두 개 이상의 동기가 서로 장애가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하나를 성취하면 하나를 잃어버릴 것 같은 이른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해도 별로 틀림이 없어요. 자, 266쪽에 세 가지의 유형이 나옵니다. 목표 갈등의 세 가지의 유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접근 갈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접근은 내가 원하는 거.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게 접근 갈등입니다. 자, approach, conflict, approach. 자, 접근과 접근. 이거를 잡으면 요게 아쉽고 요걸 잡으면 요게 아쉬운 게, 이게 접근과 접근의 갈등. 자, 그 다음에 접근 회피 갈등은요, 자, 그 영어로는 approach avoidance라고 표현하는데, 자, 나는 일은 적게 하고 싶고 돈은 많이 받고 싶고, 자, 나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저 업무만큼은 내가 좀 안 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접근 회피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없애고 그냥 긍정적인 걸 선택하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내면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회피 갈등인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다 싫은 거예요. 나는 이거 진짜 어떡하지? 나는 혼나기도 싫고, 이 책에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학교 가기도 싫고 회사 가기도 싫은데, 또는 어차피 가면 욕 먹을 텐데, 잔소리 들을 텐데, 그런데 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회피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느끼는 갈등이라고 한다면, 이제 접근 회피 갈등이 제일 많아요. 하나를 하고는 싶은데, 뭐 이것도 혹시 나한테 시키면 어떡하지? 나한테 미루면 어떡하지? 나한테 이 일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게 바로 접근 회피 갈등. 자, 다시 말해서 접근이란 뜻은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 책에서는요. 자, 그리고 267쪽에 이제 위에서 세 번째 줄 역할. 자, 집단이나 조직에 특정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 역할인데요. 자, 그 역할을 주변 사람들이 모를 때가 많아요. 이거는 아들도 모르고 딸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친구도 모를 수 있어요. 왜냐? 역할을, 예를 들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이제 그 교수의 입장이라고 하는데, 제 친구들이 저하고 똑같은 직업을 체험을 해보고 겪어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내 역할의 갈등이 사실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이렇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의 직업을 제가 1%도 제가 경험을 못한 직업, 그리고 내가 그래도 적당히 안다라고 하는 직업, 이렇게 했을 때 그 받아들이는 정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할 갈등은 그 심리학에서 사실 많이 다루죠. 그 왜 그러냐면은, 나는 엄청난 뭔가를 얘기를 정말 밤새서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밤새서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자, 이제 270쪽에 동그라미 3번이 있어요. 270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자, 숨겨진 교류. 자, 가장된, 은폐된 교류라고 하는 것은, 자, 항상 당사자,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모임 속에서, 자, 내가 감추고 있는 거예요. 난 겉으로 A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B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A만 보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싸우게 되고, 자,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숨겨진 이 교류라고 하는 게, 본인이 본인 마음을 모르거나 본인이 본인 생각을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 공적인 영역에서 말을 하는 걸 잘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A인데 표현되는 건 B인 경우도 굉장히 흔해요. 자, 그리고 내가 A를 좋아하는지 B를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C라는 것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뭐 나쁘게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자, 그리고 270쪽과 271쪽에 조아리의 창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사회복지, 심리, 상담, 그다음 교육학 등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조아리의 창이에요. 이거는 뭐 어떤 사람들이 시험 문제 내더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270쪽부터 자 271쪽까지 설명이 있고 이거는 그 포털 사이트에 조아리 창이라고 치면은 아마 상담심리 쪽 블로그에 거의 다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내용 똑같습니다. 그 271쪽의 그림만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개방된 자아, 김영재라는 사람은 나도 내 자신을 알고 상대도 나를 알고 있는 것, 나의 특징이나 개성이나 기질 같은 거예요. 자, 저를 보시면 됩니다. 김영재는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타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개방된 자아. 자, 그 다음에 은폐된 자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나 자신, 김영재라는 사람은 김영재 스스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나는 알아요. 근데 남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이게 은폐된 자아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걸 은폐시키려고 숨기고 억지로 누르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본의 아니게 안 좋은 방향으로 타인에게 알려질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맹목적자. 남들은 김영재가 이렇다는 걸 다 알아.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나는 정작 내가 말하고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데 나는 그걸 미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맹목적자가 이제 흔히 말해서 왜 쟤는 자기만 저걸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의 맹목적자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발견자가 있는데 이거는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나 뭐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무술 같은 거 가르치는 영화, 싸움 같은 거 가르쳐준 영화를 보면은 보통 선생님이나 코치들이 이 미발견자에 대해서 미발견자를 발견해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야, 너는 이런 애다. 너는 이걸 하면 성공할 거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술을 가르쳐주고 너는 이 권법을 익히면 뭐가 될 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발견자를 이제 길러서 개방된 자로 이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미처 내가 몰랐는데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타인이 자 나를 모르는 타인이 대부분인데 어떤 한 명이 자 지나가는 말로 너는 여기에 재능이 있다. 이걸 해봐라. 이제 이렇게 돼서 나도 모르는 영역을 그리고 타인이 모르는 영역을 이제 이게 딱 드러나면 굉장히 좋은 건데 문제는 이 갈등 상황에서는 남이 나를 모르니까 자 아무래도 그 싸울 일이 많아지는 거고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니까 당연히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갈등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조아리의 창이라는 게 그 미발견자가 참 애매한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야, 네가 네 마음을 모르고 상대도 너를 모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주겠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발견자를 만약에 제대로만 발견할 수 있으면 이거를 그냥 이제 좀 공개된 그리고 개방된 자 쪽으로 보내면 그 당사자도 편하고 주변 사람도 편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영상을 마치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얘기가 이렇게 겹치는 게 많아요. 뒤로 갈수록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좀 안 알려드릴 것 새로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